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하면서 당 내홍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먼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이 상황 글쎄요, 좀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우려했던 바가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네.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만 하더라도 보수 결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 제명을 하면서 보수 분열로 이제 제목이 뽑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왜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예. 당내의 시각으로 천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 굉장히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이제 정해진 것이고 앞으로가 문제 있는데 이 네. 앞으로의 극복 전략이 있을 것인가? 이 극복 전략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선거를 앞둔 마당에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내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안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이후에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가 다시금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고 과연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말을 했다고 만약에 제재를 가한다면 앞으로 정치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의 영역은 사라지는 거고 민주주의의 공간도 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한동훈 네. 전 대표를 제명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제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한창일 때 예.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주의 정당은요, 토론, 이견, 비판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당의 법과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독재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독재입니다. 독재 중에 가장 무서운 독재가 히틀러나 지금 김정은이나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법과 제도를 내세우는 독재가 가장 무서운 독재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정당하냐, 정당성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민주주의 가치 위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행위들은 결코 민주사회에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고위에서 의결권을 가진 9명 중에 친한계로 불린 우재준 최고위원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 개인 아닌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조광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악성 부채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또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설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 민주주의라는 네. 말을 옛날에 과거에 많이 논란이 되고 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 필요하다고 많은 주장들이 있고 했었는데 당내 민주주의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예. 것이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9명 가운데서 7명 찬성이고 1명 기권이고 기권. 1명 네네, 기권. 반대라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이라고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견이 있다 그러면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이제 당 대표의 제명이라고 그러면은 예. 최고위원들도 치열한 토론을 했어야 되는 거죠. 토론 없이 뭐 설전만 벌이고 이제 끝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뭐 찬탄파 대 반탄파, 뭐 정통 보수 대 개혁 보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말이죠. 이런 갈등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속된다 그러면은 예.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예,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1명. 최고위원들끼리라도 치열한 논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치열한 논쟁 후에 네. 우리 민주주의에서는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표결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지금 이렇게 그런 거를 가장해가지고 그럴 사안이 아닌 것을 최고위가 누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윤리라는 이름을 들어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당은요, 탄핵된 세력들의 연대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탄핵된 DNA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받은 DNA가 있는 사람만 이 정당의 당원으로 인정하겠다, 내지는 주요 지도자로 정치 지도자로 인정하겠다라는 걸 오늘 만천하에 공표한 것입니다. 윤 어게인 DNA 감별을 하겠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도대체 이 정당이 어떤 우리 미래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해서 앞서도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아오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1년 전쯤에 이 사건을 결자 해지를 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도 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제명 상황에서도 참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제명을 당한 상황에서 당 바깥에서 혼자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게 앞으로 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이제 뭐 가처분 신청이라도 하겠죠. 가처분 신청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유리하게는 판단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재판부에서는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뭐 이준석 전 대표 때도 재판부가 받아준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재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않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게 게시판 자체가 익명 게시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제명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 간다 그러면은 2, 3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에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로 봤을 때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지금 이제 본인들의 지지 세력과 함께 재기를 노리면서 이제 와신 상담을 해야 될 그런 예.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은 이제 총선의 지방선거 체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선을 하고 공천을 하고 하는 경선 룰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관심에서 멀어질
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서 되돌아올 수 있을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홀로서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이야기도 무소속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좀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죠. 그런 선택지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가운데서 부산이 어떠냐, 대구가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부산이나 대구는 가서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에서 그렇게 내려가 가지고는요 지역에서는 영남 지역에서는 특히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 민주당 무소속 한동훈 대표 된다 그러면 삼자 구도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을 뿐더러 저는 그런 선택보다도 네. 나간다 한다면은 사지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사지로. 사지로. 예를 죽어서 들면, 돌아와야 됩니다. 죽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인천 계양을 같은데 상징적인 자리잖아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가는 거죠. 거기에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어난다 한다면은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큰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된다. 그런 모습 보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도 뭐 지금 결기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결기 있게 기다려 달라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뭐 방식을 제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 이상 그렇죠.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단은 가처분이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사법자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개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민주정당의 체제, 근간 자체가 흔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의 방향을 정하는 선거를 하면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아예 제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결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제거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선거의 가치 뭐 이런 것도 다 말살한 것이다. 정책이나 방향성 이런 걸 선거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정당은. 네. 자기 의사가 관철되는 거잖아요. 왜 다른 의견에 있는 사람을 제거해야만 하죠? 내 의사가 관철되는데도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험지에 가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되는 겁니다. 후보가 돼서 이기든 지든 그 가치를 주장하면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제명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방식은 친박연대 시즌 2 그러니까 뭐 신당을 만드는 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 예.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더 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친한동훈 연대를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친박연대 2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네.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이에요. 최고의 목적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 집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기지를 못해요. 무조건 참패를 할 것입니다. 계속 이런 탄핵된 세력들만의 연대로 표를 달라고 하면 국민들이 거기에 그 세력을 어떻게 다시 탄핵을 하기 위해서 선택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참패가 한동훈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용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친한계 의원 16명이 이번 제명 결정 심각한 해당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대선 의원의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는 왜 뺄셈에 정치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국민의힘 당 내용은 잘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내용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도부 총사퇴는 뭐 불가능한 일인 것이고 뺄셈의 정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만 제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이탈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만큼 빠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빠진다 그러면은 그걸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채워 넣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중도층을 흡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모두 다 중도층이 돼야 될 텐데 그 중도층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우측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탈원전 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본인들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고 이제 계속 우측으로 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밀려서 지금 국민의힘은 더 우측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층이 그러면은 이런 국민의힘을 지지를 해주겠다 썼던 나서겠습니까?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워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선거에서 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방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도 당에서는 그런 걸 만들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말 피부를 도려내는 그런 혁신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내용을 잘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메신저 자체가 이미 규정이 되면은요, 그 내용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윤 어게인, 윤 아바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 아바타가 하는 얘기를 어느 국민이 곧이곧대로 듣고 그것을 대한 세력이 하는 이야기니까 신뢰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의 모습은 나에게는 자격과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자임하면 끝이야. 내가 자임하면 국민들은 따라와야 돼라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들은 그런 권력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 가장 깊게 새겨져 있는 DNA가 뭐냐? 독재에 대한 저항 DNA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독재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이 다른데도 이렇게 좀 어처구니 없어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려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예.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걸림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걸림돌의 첫 번째 걸림돌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면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다음 걸림돌, 더 큰 걸림돌은 뭐냐?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에 대한 이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마도 다음 달 이제 19일이면은 선고를 사실 선고했잖아요. 그 선고를 계기로 해서 당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을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여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고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지금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각자 정부와 당을 대표해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글쎄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좀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총리가 한 발언이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네, 당 대표직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당연히 이 당 대표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미묘한 지금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글쎄요, 이 김 총리의 발언 그리고 빈소에서의 그 두 사람이 같이 서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민주 진영의 거목이 가셨기 때문에 뭐 상주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기 서 있는 것이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는 의미는 그 당의 지도자가 될 자격들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당을 이끌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뭐 그야말로 로망이 있다면 뭐 그것은
자연스럽게 노력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모습조차도 지금 벌써부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는 비춰지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주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들어와서 악수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옆에 첫 자리에 딱 서더라고요. 그때 네. 정청래 대표의 표정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상주 자리 정부의 대표로서 그리고 당의 대표로서 상주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서로와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예. 어쨌든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쪽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세밀하게 챙기고 있어서 총리로서의 역할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다. 정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좀 소홀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당 대표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그렇구나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워싱턴에 간 것도 그렇습니다. 워싱턴에 간 것도 총리가 몇십 년 만에 처음 갔다고는 본인이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 미국 정부 내에서 관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 벌써 공유가 됐을 텐데 그 전혀 분위기를 알지 못하고 돌아온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뭐하러 워싱턴에 갔느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정치 다음 당 대표를 너무 염두해서 정치에 꽂혀가지고 지금 국정을 소홀히 하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김 총리로서도 다르게 받아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의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고 있는 미묘한 기류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도 억제하고 또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뭐 담배와 설탕이 같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담배는 그야말로 본인이 딱 피는 것이 명확해요. 그렇지만 설탕은요 어디 첨가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다면 결국에는 특정 인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효과가 저는 있어서 이것은 신중하게 토론을 좀 거쳐야 되지 않나. 담배는 명확해요. 누가 피는지 이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설탕은 제가 이제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도 모르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증세인 거예요. 이게 국민 증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물론 건강에 설탕을 덜 먹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게 누구를 특정하지 못하고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진성 같은 걸 뭐 얘기하긴 하지만 그 역진성도 뭐 사치를 뚜렷하게 하는 사람한테 가는 거는 반발이 적겠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게 은근히 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토론들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토론의 뭐 의제 정도로 한번 던져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한 토론의 의제로 던져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 혈압이 안 좋은 소금세도 내야 돼. 소금이 또 밀가루도 안 좋다는데 밀가루세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 어쨌든 뭐 이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물가의 운동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당연히 이제 세금이 제품에 그러니까 설탕의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근데 이런 네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인데 아무튼 뭐 토론해 볼 필요는 있겠죠. 예.
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설탕 부담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활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SNS 정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NS 정치에 장점이 있고 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지위가 어마어마한 국민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최종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정말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의 제한이거나 이런 데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중간 단계에서 만약에 이야기가 되면 그거는 이제 가이드라인도 되고 마치 최종 결정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어떤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정제된 그리고 신중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 사실 SNS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생각이 나긴 하죠. 예, 뭐 아주 인사 발표도 SNS를 통해서 하고 우리도 곧 인사 발표를 SNS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겠다 싶은데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때 국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제를 던지면서 국민 여론을 살피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SNS를 통해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 여론을 살피기 굉장히 좋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NS 정치에 대한 부분 두 분의 의견 잠시 좀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어제로 돌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특검 구형량이 징역 15년형인데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선고형량을 받은 겁니다.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형량이 낮지만 일단은 전직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고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동반 실형을 선고받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군요. 그런 부분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라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형량 구형 선고 형량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재판부의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특검의 입증 책임에 있어서의 역량이 조금 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사실상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방조죄는 거의 인정을 하는 듯한 판결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방조죄의 혐의는 왜 거기에 빼고 했는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그 재판부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권력형 비리는요 굉장히 기계적인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 뇌물죄 뭐 이런 말도 만들어냈잖아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권력형 비리는 포괄적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공천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말이 녹취로 나왔는데 그거의 영향력의 판단을 저렇게 기계적으로만 한다는 점에서 정당에 대한 이해, 공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너무 기계적이었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특검이 상고심에서는 잘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시장법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알선수재 혐의가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 건데 어제의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알선수재 부분이 참 흥미로웠는데 첫 번째 선물 말이에요.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선물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참 사실 이해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처벌을 하기에는 사인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 그러면은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고위공직자들의 부인들이 그러면 선물을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 사회 규범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부분이고 국민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으로 인해서 2심, 3심 있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다음에는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위치,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위치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사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지만은 공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하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인이란 말이죠. 근데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공적인 위치로 자리매김 법적으로 매김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을 하고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옷값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정부에서 다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해줄 수 있는 법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이거든요. 근데 횡령이나 뇌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의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무원으로 하는 본다라는 거죠. 공무원으로 거겠죠? 보는 네네.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영부인도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지만 공공기관하고 비슷하게 이런 금전적인 혜택이나 이런 거는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재판부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함을 저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제에 영부인에 대해서는 공무원 의제,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적용의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